제1강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스탄불까지 2000년의 역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제1의 도시가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에 가면 여러 모스크와 바다와 유람선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지정학적으로 최고의 요충지죠.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위치에 있죠. 서쪽으로는 이 서유럽 문명권이 있고, 북쪽으로는 동유럽, 러시아가 있고, 동남방으로는 중동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탄불은 중동과 러시아와 유럽과 연결되는 그 지점, 핵심 지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스탄불에 우리가 가게 되면 다양한 역사적 유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의 층이 두터운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2000년의 역사가 켜켜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빨간색 이름을 써 있는 곳이 우리가 만나볼 그런 관광지들이죠. 톱카피 궁전, 하기야 소피아,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 이런 구시가지도 있고, 신시가지에 가면 돌마바우체 궁전, 탁심 광장, 갈라타 타워, 또 페리를 탈 수 있고 여러 유적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층이 매우 두터운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여러 번의 이름을 거쳤어요. 맨 처음에 이 도시가 만들어진 건 서기 330년경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건설되었죠. 처음에는 노바 로마라고 그랬어요. 새 로마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537년에 하기야 소피아가 건축되었고 1204년에 이 도시가 처음 십자군에 함락됐고요. 1453년에는 오스만 제국 메흐메트 2세에 의해서 점령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터키어로 콘스탄티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였다가 점차 외부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폴리스 이렇게 불리다가 오스만 제국이 함락된 이후에는 콘스탄티에로 불리다가 이후에 이스탄불이 되죠. 이스탄불이라는 뜻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 도시라는 뜻의 이스탄불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곳에 가면 하기야 소피아 또는 아이야 소피아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537년에 성모자에게 바쳐진 성당으로 처음 건축이 되었고요. 1453년에는 아이야 소피아로 바뀌어서 알라에게 바쳐진 모스크가 되었고요. 1923년 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는 누구나에게 개방된 모자이크 박물관이 되었고요. 2020년경에 박물관에서 기도 공간으로의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모스크가 되었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2층부터 모자이크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들어갈 때는 돈을 내야 되는 곳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돈을 내야 되는 박물관이었다가 지금은 모스크로 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도시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서기 324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구상이 됐죠. 기원전 657년에 메가라 출신 비자스에 의해서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폴리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헬레니즘 시대에 쭉 폴리스로 불리다가 서기 324년 콘스탄티누스가 이 동방 지역에 있었던 리키누스와의 쟁투에 의해서 이곳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자라고 생각해서 이 도시가 시작되게 된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원한 건 하나의 군주, 하나의 세계, 하나의 신조라는 걸 원했다는 거죠. 자기가 이 로마의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로서 이 도시에 군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시를 새롭게 건설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이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가 있죠. 이탈리아 반도의 중반에 있는데 이미 로마라는 나라는 동쪽으로 권력이 상당히 옮겨졌었던 상태였고요. 당시의 로마는 북방 민족들에게 침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들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았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도시를 찾다 보니까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 이 자리가 보였던 거고 이 자리는 도나우 전선으로 군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위치였고 또 시리아 전선으로 갈 수 있는 동방과 서방을 왔다 갔다 하고 모두 다 관장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위치였기 때문에 이곳에 도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항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안전이 보장돼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바다가 있거든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상당히 물살이 빨라요. 그래서 이 바다 쪽으로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단지 바다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골드호운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쪽으로만 들어와서 공격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만 잘 방어를 하면 충분히 안전이 보장됐던 거고 육지 쪽으로는 높은 성벽을 쌓게 되면 육지 쪽으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흑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교통로에 있었고 동서양의 문물이 모두 들어오는 요충지였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실크로드 제국사를 했잖아요. 실크로드의 사실상 종점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크로드에 교역을 했던 그 로마라는 나라가 바로 이 동로마, 다른 말로 비잔팀 제국이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은 경제와 국방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위치에 안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거죠. 삼면이 바다이고 한쪽 면만 육지였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곳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1세라고 하죠. 유럽인들은 위대한 황제에다 대제라고 붙이는데 콘스탄티누스도 대제의 한 명이죠. 알렉산드로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또 샤를마뉴 대제가 있죠. 그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처음 공인한 황제였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대제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이스탄불에 가보면 콘스탄티누스 포럼 기념 원주도 있고 요 개선문의 일부로서 이 얼굴 조각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는 점차 자리를 잡아갑니다. 로마의 특징은 물 공급이 원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기 때문에 물을 멀리서 공급해 올 수 있는 그런 수로교도 이렇게 만들게 되고 적한테 포위가 되었을 때도 물 공급이 원하게 될 수 있도록 이 바실리카 시스템, 물 저장고 이런 것도 만들었다는 거죠.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해나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도시에 온전하게 머물렀던 테오도시스 황제 시절에 가면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요. 테오도시우스의 오벨리스크가 서기 4세기형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히포드롬에 이렇게 세워놨던 것이 지금도 있고요. 또 이스탄불에 있었던 유명한 이 청동 작품 중에 하나가 청동 사두마였어요. 오늘날에는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에 있는데 원래는 델포이 신전에 있다가 5세기경에 콘스탄티노플에 오랫동안 있었죠. 그러다가 1204년 십자군이 와서 이거를 베네치아로 훔쳐갔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아주 오랫동안 난공불락을 자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면이 바다잖아요. 근데 남쪽에 있는 쪽은 물살이 아주 험하기 때문에 이 바다 쪽으로 공격하기 어렵고 항구로 들어가는 여기 쇠사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만 막으면 적군이 침입하기 어려웠었고요. 육지 쪽으로는 콘스탄틴 성벽이 있었고 테오도시우스 성벽도 있었습니다. 그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오늘날에도 꽤 남아 있어요. 삼중 성벽을 해가지고 대포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성벽은 난공불락했다는 거죠. 화살이나 창이나 칼이나 이걸 가지고는 이 성벽을 돌파하기 어려웠던 그 누구도 돌파할 수 없었던 그렇게 강력했던 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항구로 들어가는 골든혼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렇게 쇠사슬이 있었다 그러죠.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쇠사슬이 남아 있습니다. 평화시에는 이 쇠사슬이 물속에 있어가지고 배들이 이 항구로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가 적이 공격할 때는 이 쇠사슬을 올려가지고 배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한 항구까지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처음에 노바 로마라고 그랬죠. 새 로마였던 이 도시가 점차 콘스탄티노플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성기에 이렇게 여러 건축물들이 가득 찼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 황제들이 시민들한테 제공되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빵과 서커스라고 부르잖아요. 시민들한테
빵을 제공하고 오락거리를 제공한다는 것. 그 서커스라는 게 바로 이거죠. 키르쿠스 막시무스 이 전차 정주장이 히포드롬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고 그러죠. 여기 하기야 소피아가 있고요. 예, 궁전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것이죠. 시민들에겐 빵이 제공되었고 경마장에서는 전차 경주가 연일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곳에 있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바로 하기야 소피아죠. 신에게 바쳐진 성전, 성모께 바쳐진 성전으로서 서기 537년에 유스티니아누스의 때 재건이 됐죠. 콘스탄티누스 시절에 처음에 세워졌다가 불이 났고 유스티니아누스가 오늘날 형태대로 재건을 했습니다. 또 하기야 이레네라는 것도 있어요. 하기야 소피아는 나중에 모스크로 바뀌었지만 모스크로 바뀌지 않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하기야 이레네입니다. 지금 여기가 하기야 소피아거든요. 하기야 소피아 옆에 지금은 이제 박물관을 쓰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콘스탄티누스에 지어졌다가 532년에 파괴돼가지고 740년에 재건이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원래 내부에도 모자이크가 많이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점령한 이후에 모자이크를 다 걷어냈던 그런 것이죠. 또 성 바깥에 있다 그래서 외부 교회라고 불리는 코라 처치가 있습니다. 카리에 박물관 코레 교회가 있고 성벽 바깥에 지어졌기 때문에 외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곳에는 내부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남아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점령하였어도 그대로 놔뒀던 거죠. 7세기쯤 오면은 아랍 지방에서 이슬람이 생기잖아요. 그 아랍 이슬람이 세력이 아주 강력했죠. 그래서 이 아랍인들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74년부터 678년까지 매년 이슬람 해군에 의해서 이 도시가 포위가 되었었는데 그 포위를 막고 함락을 면했던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리스의 불이라고 그래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배를 타고 있는 남자들이 화염방사액 같은 것을 이렇게 막 보내잖아요. 이게 아랍의 배인데 아랍의 배는 이런 것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의 불로서 아랍의 배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결국은 함락되진 않았어도 외부에서 계속 침입이 있어가지고 잇따른 전란이 있다 보니까 시민의 수로 줄어들고 수도나 공중목욕탕 같은 공공시설물도 버려지고 인구가 계속 줄고 그랬다는 거죠. 아랍 이슬람이 강력하게 발흥했던 7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이 비잔틴 제국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0세기부터 11세기 초 사이에 다시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인구 30만에서 40만에 달한 대도시가 되었고요. 당대 유럽 최고의 학문과 청결을 자랑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아랍 이슬람이 주춤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동방에서 셀주크 투르크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랍 이슬람이 약해지고 반대급부로 비잔팀 제국이 힘을 썼던 그 시기가 10세기에서 11세기까지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다시 이 콘스탄티노플이 회복이 돼가지고 교회까지 포함하면 100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 골든혼이라고 하는 요 항구가 있죠. 항구 건너편에도 거주주가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1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했던 프랑스의 순례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럽에서 최대 도시 10개를 합쳐도 이 도시만큼의 인구는 되지 않는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성벽 안쪽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는 없지만 성벽 바깥에 교회까지 다 포함하면 100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했다고 하니까 유럽에서 이만한 인구를 가진 도시는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1세기 초까지 이런 엄청난 규모의 도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잔팀 제국은 기본적으로 종교 국가였어요. 종교 영향력이 상당히 컸죠. 6세기, 7세기에 번성하다가 7세기부터 이슬람 공격을 받다가 그런 사이에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 성상도 없어지고 성화도 많이 없어졌다. 여러 논쟁을 거쳐서 11세기, 12세기를 거치면 성상은 만들어지지 않지만 이콘이라는 것은 만들어지거든요. 오늘날 하기야 소피아 같은 데 가보면 내부에 이런 모자이크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콘이라 부르는데 이 이콘들은 이제 11세기, 12세기에 대부분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든지 성모의 모습, 당시의 황제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콘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만날 수 있는 여러 이콘들이 11세기 이후에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 이콘들이 있죠. 하기야 소피아에서 가장 유명한 모자이크 이콘이 바로 전능자라고 불리는 예수의 모자이크입니다. 이 옆에도 성모의 모습이라든지 황제 모습들이 같이 그려진 그런 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보존이 잘 된 이콘의 모습이죠. 성모자가 이렇게 있고요. 또 좌측에는 황제 있고 옆에는 황후 모습이죠. 그래서 12세기의 모자이크인데 요한 2세 황제 그리고 성모자 황후 이레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시가 처음으로 함락된 것은 1204년에 제4차 십자군에 의해서였습니다. 베네치아와 프랑크족으로 구성된 4차 십자군이 이 도시를 공격해가지고 첫 함락되게 되고 이곳에 있던 많은 물품들이 파괴되거나 약탈당했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함락되는 바람에 이 도시에는 라틴 제국이 생겨납니다. 왜 라틴 제국이라 불리냐면 프랑스의 기사들 중심으로 베네치아 사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제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라틴 제국이 이렇게 불렸고요. 그리고 이 도시에 살던 귀족들이 도망을 쳐가지고 니카이아를 수도를 둔 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엠파이어 오브 니카이아가 있고 또 데살로니카에 또 왕국이 생겼고 또 펠로폰네스 반도에도 왕국이 생겼고 이렇게 분열된 제국이 만들어졌던 그 시기가 1204년부터 1261년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1261년에는 여기 니카야 제국에 살던 비잔티움 사람들이 다시 라틴 제국을 몰아내고 회복하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규모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갖게 되고요. 1422년에 있었던 멸망 직전의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 도시는 동서교역의 도시로서 역할을 하죠. 물론 이 비잔티움 사람들이 상업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베네치아나 제노바 같은 이 상업 도시들이 와서 상업 활동을 하게 문을 열었던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잔티움 제국이 한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정교회를 전파한 겁니다. 오늘날 정교회 국가를 보면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몰도바 주로 동유럽 국가들의 정교회가 있거든요. 그 정교회에 보면 성당들이 있죠. 불가리아의 성당, 루마니아 총대주교 성당, 모스크바의 성 바실리 성당, 키예프의 성 소피아 성당도 보면 하기야 소피아에서 맨 처음 지었던 그 도움 형식의 모습이 정교회의 교회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도움 모습들이 다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잔틴 제국에서 있었던 정교회가 동유럽 쪽으로 전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 중반쯤 되면 여기 부르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오스만 제국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투르크족의 일종이죠. 중앙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거쳐서 이 아나톨리아로 이주를 해와서 여기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오스만이라고 하는 부족장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해서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비잔티움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도시만으로 축소가 돼서 멸망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오스만 군대에 이렇게 포위가 되게 되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15세기 그림인데요. 콘스탄티노플이 이렇게 있다면 바닷가에 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성벽 밖으로 메흐메트 2세 오스만 제국 황제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1453년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56일간 이 도시는 포위가 되게 되고요. 결국은 메흐메트 2세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됩니다. 이 사건은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인데 결국 골든혼이라고 하는 이 항구가 오스만 제국의 배에서 점령이 됐고 또 성벽 바깥에는 오스만 제국 군대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발명되었던 대포에 의해서 이 도시가 함락되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제 콘스탄티노플스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바뀌게 되는데 바뀌면서 모든 것이 체인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전 것이 연결되는 문명의 공존 상태가 됩니다.
예, 그 공존의 대명사가 바로 하기야 소피아죠. 처음에 기독교 교회로 537년에 건축이 되었다가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죠. 바뀌면서 안에 있었던 모자이크를 다 걷어낸 게 아니라 회벽칠만 해가지고 모스크로 활용이 되죠. 그리고 1923년도에 이곳이 박물관으로 바뀌면서 해벽을 일부 걷어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기독교의 신과 알라가 공존하는 아주 대표적인 장소로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로마라는 뜻이요. 오스만 투르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은 첫 번째 로마, 이탈리아 반도 중도에 있는 그 로마를 중심한 한 첫 번째 로마가 있다면 비잔티움 제국은 두 번째 로마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로마는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스의 수도를 뒀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로마다라고 오스만 제국이 주장하는 거죠. 세 번째 로마라고 주장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러시아 제국이죠. 러시아 제국은 황제를 짜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로마의 계승자다. 이렇게 세 번째 로마를 이제 러시아 제국이 주장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오스만 제국도 세 번째 로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술탄이 거주하는 이 톱카프 궁전이 이렇게 남아있죠. 오스만 제국은 하기야 소피아를 본따 가지고 블루 모스크로 짓죠. 푸른빛 타일을 많이 썼기 때문에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고요. 이 미나레트라고 하는 첨탑이 6개가 서 있죠. 이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 오스만 테르크는 유럽 최강의 국력을 갖게 됩니다. 17세기쯤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오스만 제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시의 유럽은 최약체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쭉 유럽을 뻗어나가면서 기독교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몇몇 지역들을 점령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1522년에 점령을 했던 로도스였습니다. 로도스는 성령 요한 기사단이 처음 점령을 했다가 나중에 이집트 술탄이 침공을 했었는데 제대로 여기를 함락시키지 못하다가 1522년에 술레이만 2세가 6개월 동안 공략을 해가지고 함락을 했던 그런 섬이죠. 오늘날에는 비록 튀르키예 바로 앞에 있지만 그리스의 섬으로 남아있게 되죠. 또 오스만 제국의 특징은 그러니까 지중해 전체에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밀레트라는 거예요. 그 제국 내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 또는 종교들을 자치 공동체로 유지시켜 줬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슬람은 상당히 폭압적이라서 어떤 종교들을 억압했을 것 같지만 이슬람은 그런 종교를 억압하지 않았고요.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개종은 선택하게 했지 관용 체제로 했다는 거죠. 이슬람사의 움마 개념에서 유래를 했다. 이슬람이 비록 지배층이지만 그 안에 캐톨릭, 아르메니아 교회,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등 다양한 종파들을 그 밀레트의 지도자에 의해서 공동체로 남아있게 했다는 거죠. 그 지도자가 조세 및 국방 업무만 잘하면 그대로 유지하도록 관용을 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을 자유롭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도록 전통 문화를 유지하도록 해줬다고 하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은 승승장구 계속됩니다. 여기 녹색 지방은 오스만 제국의 직할령들이고요. 또 연한 녹색은 봉신국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과 세금만 잘 내면 권력을 유지시켜 줬던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북아프리카에도 봉신제국이 있었고 여기 메카의 머디나 히자즈 지방에 봉신국도 있었다. 이렇게 봉신국을 체제를 통해서 오스만 제국의 승승장구는 계속되었고요. 그러다가 최고의 전성기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1683년에 비엔나를 포위했던 그런 사건이죠. 포위를 했는데 비엔나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오스만 제국은 점차 약화가 돼가지고 유럽의 환자라고 불릴 정도로 쭉 세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점령했던 그런 지역들이 하나하나 독립해 갑니다. 1717년에 헝가리 독립하고 1911년에 리비아를 상실하고 결정적으로 1차 대전에서 패전함으로써 오스만 제국은 점차 사라지게 되죠. 그 1차 대전에서 제국이 없어지기 전까지 황궁을 유지했던
그것이 바로 돌마바흐체 궁전이죠. 유럽식 건축 양식을 본떴던 그런 궁전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923년 1차 대전에 패전함으로써 제국은 사라지게 되고요. 수도가 이스탄불이었지만 앙카라라는 도시로 공화국의 수도가 이제 바뀌게 되죠. 로잔 조약에 의해서 유럽의 영토는 일부만 남게 되고 여러 섬들은 그리스의 영토가 되고 터키는 아나톨리아 반도 중심의 국가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도시의 세계사적 중요성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러시아가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되는 것도 바로 이 이스탄불이 있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러시아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해협이 위치한 이 도시는 처음에 세워졌던 그 당시에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도시는 세계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와 지중해 역사를 앞으로 8주간에 걸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